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용도입니다. 오늘은 원광대 서정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 박사 때도 역시 자성체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뭐 거의 이제 순수 쪽이죠. 그 자성체라고 하는 것이 순수 쪽이란 건 순수 물리학? 이제 응용 쪽은 아니었어요. 처음 할 네네네. 때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반도체 학과로 교수가 되는 바람에 네. 이 반도체 응용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학과 이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반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전달됐다 안 됐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기가 낮은 온도에서는 전달이 안 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전달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도체죠. 그렇죠. 네.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이제 부도체란 말이에요. 부도체가 그 중간.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 중간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전기줄을 보면 그 안에 네. 우리선은 전기가 잘 통해야 되죠. 네네. 근데 가장자리 피부는 가능하면 통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반도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애매하죠. 네네. 여기서 반도체 산업이니 뭐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도체의 의미는 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반도체가 컴퓨터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반도체가 탄생이 된 것은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인간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물질이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반도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N형이라고 하는 거 있고 P형이라고 하는 거 있고 N형, P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그 거기에 각각 어떤 물질 집어넣어서 아주 이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네. 어떤 뭐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트랜지스터는 뭐 좀 들어봤는데 다이오드는 뭐죠? 그것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다이오드는 네. 어떤 경우에는 전기를 흘려주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걸 막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반도체 아니에요? 그게 그 기본이 반도체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기능이고 반도체는 물질이고. 예, 반도체 물질을 가지고 네. 두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네. 그런 다이오드라고 하는 걸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전파같이 약한 그 신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신호를 크게 키워서 네.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 해주는 그런 게 증폭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네. 사실 라디오는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 진공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진공관으로 만든 것을 트랜지스터로 바꾸니까 그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줄어들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반도체가 컴퓨터에 어떻게 쓰입니까? 컴퓨터에서는 어떤 신호를 줄 때에 이게 이제 증폭 신호 하는 트랜지스터 역할을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네. 어떤 때는 전기가 온 상태가 되고 네. 어떤 때는 오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 신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전파를 해주면은 네. 그게 디지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디지털 정보를 받아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베이스가 제로냐 1이냐 그렇죠. 예. 그게입니까? 예,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기본이 그거죠.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교수님 아까 자성 반도체란 말 쓰셨어요? 네. 자성 반도체는 뭡니까? 그건 자성체인데요. 네. 그것이 그냥 반도체 자성체는 정력을- 뭐예요? 자성체는 자력이란 뜻이에요? 자성체는 이제 자석 아시죠? 네, 자석. 네, 자석에 보면 거기 자기장이라고 그러긴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뭐 시에 갖다 대면 이게 붙죠. 네. 그래서 거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물질, 그건 이제 자성체라고.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자석이네요. 보통 얘기하면 자석이죠. 근데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자성체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자성체라고. 네. 그리고 저기 교수님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예요. 예. 그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게 디스플레이죠.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뭐 TV 이것도 이게 다 휴대폰 이 디스플레이죠. 모니터도 디스플레이죠. 원래 맞습니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옷가게에서 옷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디스플레이 그건 알죠. 뭔가를 네.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전시하는 거. 예, 요즘 이제 컴퓨터에서 컴퓨터 그 내용을 보여주고 네. 또 이 스마트폰에서 네, 이렇게 네. 보여주고 네. 그리고 뭐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온도가 얼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통틀어서 디스플레이라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옛날 삼성 전관이었죠. 그렇죠. 예, 삼성 옛날에는 전관은 무슨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 모니터, TV 이런 것이 네. 브라운관이라고 부르는 걸 썼거든요. 네, 네, 네. 이 그렇죠. 뒤에 이렇게 네. 뚱뚱한 거 있잖아요. 동그랗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얇게 돼서 네. 이런 그 종류가 뭐 LCD, 뭐 LED, 뭐 QLED니 뭐 네, 네. OLED 뭐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요즘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진공관이다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발달돼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쭉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학과하고 디스플레이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가장 많이 쓰던 디스플레이가 LED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LCD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한국말은 근데 뭐예요? 그 액정 합티브였죠. 그것은 그것이 사실은 그 안에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전부 이 반도체거든요. 그 삼성 전관 할 때 전관은 그냥 디스플레이 한자어군요. 전관은 이제 사실 이제 그 브라운관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브라운관. 네, 브라운관에서는 이 화면에다가 네. 뒤에서 이제 전자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브라운관 이렇게 동그래갖고. 그 전자총으로 브라운관을 아. 쏘아주면은 거기에 이제 뭐 색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을 가지고 쫙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아주면은 네. 어느 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운관 상태가 브라운관 TV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브라운관 TV 상태가 넘어갔으니까 회사 이름도 삼성 전관이라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하나 그냥 여담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텔레비를 가까이 보면 전자파가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했는데 이게 LED 그런 거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진 겁니까? 여전히 전자파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옛날 TV는 브라운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네. 전자를 갖다 쏘아줘요. 네, 그 거기서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가 있으면 그 음. 방사선을 이제 맞는 네.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보면은 네.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저 컴퓨터가 이제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네. 중요하게 되는 거고 또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학부 이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가 된 건가요? 그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그 연관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교수님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하십니까 요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벤처도 하시고 면서 코딩도 하시다. 코딩이나 그러면 제가 네. 이해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코딩은 제가 옛날에 코볼, 포트란 그렇죠. 그거 할 때 그거 코딩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 얘기. 그러다가 요새는 제가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였는데 학생들한테도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네. 오히려 젊은 애들이 반대. 삼성에도 코딩을 다 가르치니까 코딩을 다 배워야 된다. 다 배워야 된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코딩을 다 배워야 할 필요는 없죠. 없어요. 사실은 네. 삼성에도 가르쳐요. 옛날에는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전문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요새 이제 그것을 그냥 프로그래밍 한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컴퓨터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아주 굉장히 소형화된 컴퓨터거든요. 네, 그것도.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기계를 컨트롤한다든지 할 때에 네. 쓰는데 그런 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걸 전부 아우러서 코딩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삼성에서 전 사원을 다 시킨다. 그거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코딩 교육을 하는 거는 필요하죠. 왜 근데 필요해요?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지금은 웬만해서는 아마추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네. 아주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코딩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중에서 네. 반도체 그 종류 중에서
특히 메모리 부분, 네. 이 부분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삼성이나 뭐 SK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가 시작이 된 것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네.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네. 일본에서 한때 그 반도체 최강의 미국, 전성기가 있었죠. 일본, 예. 그런데 한국.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어느 네. 순간에 네. 일본을 앞질러 버렸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고, 네. 지금 중국이나 파운드리. 이런 데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또 네, 있죠. 네, 네. 이 파운드리하고는 메모리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데. 그 제가 이 전문가들을 모실 때마다 물어보는데 예. 내가 열심히 또 찾아보고 또 잊어먹고 그러는데 이제 메모리는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거고 파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의 차이점을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보세요. 예. 메모리는 뭐 말 그대로 어떤 걸 기록해 주는 것이죠.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네. 그 정보를 이제 뭐 메모리에다 기록을 하는데, 네. 메모리 종류도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반도체에다 저장하는 추세예요, 현재는. 굉장히, 왜냐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 네.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만요. 파운드리 넘어가기 전에 예. 저는 비전문가로서 메모리를 최근 추세는 반도체에 저장하는 게 추세다. 예. 메모리를 반도체에 저장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록을 할 때요. 네네. 지금도 컴퓨터에 보시면은 거기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죠. 네네. 그 하드디스크. 네 있죠. 하드디스크가 그 저장 메모리예요. 그 바탕화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 아니 안에 보면은 네. 그 뭐 웽하고 돌아가면서 네네네네.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바로 아까 제가 했던 그 자성체,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해 두는 건데, 네. 굉장히 크죠. 네. 큰 대신에 용량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단점은 이거를 거기다 기록한 걸 빼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반도체 메모리는 그보다 용량은 작지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계산 같은 것을 할 때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두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처럼 지금 용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그게 수요가 뭐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계속 된다. 예. 근데 파운드리는 메모리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의 메인 CPU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메모리가 아니고 거기서 뭐 연산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걸 하는 네. 그런 그 중앙 처리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과거에 386 컴퓨터, 486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주 생산품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이러한 기능을 잘 나타내는 컴퓨터를 만들어 주시오. 아니 주문을 하면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혹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봤어요. 들었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처음에는 나눠줘요. 네. 사람들한테 네. 무료로. 근데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두 개 다 교수님 말씀하는 거 두 가지 다 이해를 못했어요. 비트코인을 그냥 나눠준다, 네. 찾아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못했고요. 어,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제가 어떤 분한테 파운드리하고 메모리가 어떻게 틀리냐 그렇게 했더니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가 이름 뭐죠? TSMC. TSMC인가? 네. 그 회사에는 그 회장실에 당신네 회사의 기밀을 저희는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되면 네. 그 사람 그 회사의 비밀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지킨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파운드리를 못한 이유가 그 삼성이 갖고 있는 비밀, 그러니까 그거를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파운드리를 적게 했다. 네, 그건 말이 그런 되는 게 얘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가 막힌 어떤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이런 종류의 컴퓨터를 CPU로 만들어 주시오. 네. 삼성에서 봤으면 이게 아주 대단히 좋거든요. CPU도 그냥 막 쓰셨는데 CPU가 뭐죠? 그 이제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비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해요. 네, 네. 컴퓨터에 보면은 이 메모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 연산 계산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처리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CPU가 중심이 되는 것들. 컴퓨터에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 그렇죠. 예. 장치도 있다. 예, 예. 그 파운드리 또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데 그러한 그 CPU나 이런 것들을 네. 내가 아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최적의 CPU나 이런 걸 만들어 주죠. 네, 네,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네, 반도체 회사에서 TS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비밀을 보장한다는 네, 네. 것이 네. 그거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네. TSMC는 주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주문받은 걸 해주는 것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줬을 때에 네. 삼성이 그거를 의미를 좀 도용을 한다 그럴까요? 네, 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TSMC 대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만에서 대만에서 그런 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데 네. 한국은 그런 그럴 수가 기술을 줬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한국에서 파운드리에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무시할 수 없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니까 네, 그 재료비는 얼마 안 드는데 네. 이걸 만들어서 팔았을 때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네, 아주 부가가치가 큰 거죠. 네, 근데 파운드리는 메모리보다도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그 주문 생산하에 되는 그 종류,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컴퓨터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도 앞으로 이런 그 고부가가치가 되고 또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이쪽에 진출을 해야 미래가 보인다.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은데 교수님 오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딱 최근에 들은 정치 뉴스, 저는 정치학자니까 김남국이가 무슨 재산 신고하기 직전에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바꿔갖고 비트코인은 재산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부경대 학생 찾아가면서 재산 신고 몇 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 재산 신고하면 저는 반드시 해도 되고 부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주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비트코인은 재산 신고에 안 들어간다고. 그것이 왜냐하면은 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 용도나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은 뭐 은행에서 돈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너 재산이 이거 얼마냐? 이렇게 해서 등록해라 했을 때 등록할 수가 교수님의 사용 용도가 정착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상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주고받고 할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실체적으로 뭐 어떤 모양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 용도가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재산 신고를 할 수 없다. 아니, 재산 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정하지 못했죠. 거꾸로 얘기해서 네. 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그 틈새로 자기 재산을 많은 거를 이건 안전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쪽에다 많이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지금은 어떤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했는데 지금 이게 투기로 갔어요. 투기가 뭐예요? 투기. 투기.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거다. 앞으로 이걸 뭐, 많이 사용할 주식 시장도 그렇죠. 네. 비트코인 시장은 없잖아요. 있나?
비트코인 시장이 있죠. 제한이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규제가 저랑 덜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원래 그 가격보다도 더 높게 쳐져가지고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의 대상으로만 됐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양의 그 형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까 비트코인을 만든다. 채굴 한다는 말 써요. 네, 비트코인을 마이닝 한다 그 그래요. 마이닝이란 말 써요. 네. 비트코인 마이닝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서로 어떻게 화폐를 만들어요? 만들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돈을 만들었다. 조폐공사가 만들잖아요. 조폐에서 만들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근데 나눠주고 이걸 그러면 써라. 비트코인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용종 교수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네. 100만 원을 빌렸다. 네. 그럼 100만 원을 빌린 증거로 이거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네. 이거를 어떤 이거. 새로 만든 화폐를. 네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걸 들고 나한테 오면 100만 원을 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 교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려면은 이 돈을, 이 네. 화폐를 네.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죠. 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럼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 네. 음. 나눠주는데 이런 거를 막 나눠줘?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에 100만 원이다 해갖고 네, 이거 100만 원짜리를 100만 100개 만들든 200개 만들어서 나눠줘요?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렇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를 100개, 200개를 100만 원짜리 이거 100개, 200개를 실제로 만듭니까? 물체를? 아니 그 비트코인에서요. 네, 네. 비트코인은 그냥 컴퓨터 상을 있는 가상의 화폐예요. 가상의 화폐 이거는 만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물질을 가상의 만드는 화폐로 것은 아니고 가상의 화폐로 컴퓨터상에서 만든다고 그러는 것을 마이닝한다는 것이 실제로 물체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 일단 만드는 이거를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려서 네. 이걸 컴퓨터상에서 컴퓨터상에서 네, 네, 네. 자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써라. 네. 그런데 요 하나 가치는 100만 원이다. 네. 근데 가치 걸로는 150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네. 컴퓨터상에 만들어. 이거를 처음에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뭐 퀴즈를 풀면은 준다든지 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을 해서 네.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찾는다는 뜻이 뭐예요? 이 컴퓨터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에다가 네. 여기에 대한 정보를 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네. 어디 가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예. 네. 일본 사람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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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컴퓨터 네. 아니면 컴퓨터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막 이 마이닝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네. 딱 찾으면 그건 이제 자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암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 그 암호만 가지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거구나. 그 암호만 딱 찾아갖고 암호를 갖고 있으면 예. 이용조이가 비트코인 A라는 비트코인 몇 개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에 처음에 네. 사람들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에 그렇게 마이닝하고 할 때에 저도 한번 이거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투자하셨어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네. 한번 찾아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학에 보면은 그 실습실에 컴퓨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냥 놀고 있거든. 네. 네.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수십 대 갖다 프로그램 해놓고 보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몇 개 던져. 근데 그걸 이제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려고 하다가 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은 음. 일단 전기료가 많이 전기로. 그게 전기료. 음. 그리고 그 후에 비트코인이 투기에 사용이 돼서 아주 그 인식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투기를 교수가 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나 카페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똑같이 거래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건을 살 때 예를 들면 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판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모델에 뭐가 있는데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비트코인을 날 달라 그러면 자동차. 그래서 비트코인 A라는 비트코인 몇 개를 A라는 비트코인 이름 뭐에 걸 주면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주겠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으로 판매를 판매를 한 거군요. 그러면 그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이 발달에 큰 도움을 줬지만 또 테슬라가 한마디 해갖고 또 비트코인이 왕창 망려갖고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제발 그래 죄송합니다. 테슬라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뭐 그런 얘기 나온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기차를 우리가 사고 팔고 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쭉 올라. 그래서 아까 그 뭐 김남국이가 재산 신고에 비트코인을 쓴다든가 그렇게 허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주식은 그거 아시죠? 한 번에 얼마까지 못 올라가는 그런 거 있죠. 예. 미국은 없는 건데 우리나라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 지금 시장이 돼 있나? 주식시장처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박지 못한 상태라고. 박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음. 한 종류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그 이더리움이니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여러 가지 종류가 종류. 많이 있는데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있고 네. 이더리움도 있고 많죠. 지금 아주 엉터리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돈을 챙기고 하는 그런 그 사기꾼 비슷한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분이 이 촬영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 뭐라고 있잖아요. 예. 자신들이 개발한 거는 안전하고 또 전망이 좋다. 네. 무슨 뜻이? 그러니까 이것이 네. 안정이 돼서 안정이 됐다는 게? 안정이 됐다는 건 가격이 그냥 막 등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어느 하루 아침에 그냥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네. 또 어느 날 보면은 한창 올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앞으로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게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예. 교수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비트코인을 전자투표 앞으로 정치학을 하는 모습 그런 거에도 응용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기술, 네.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자투표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비트코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리에 대한 문제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고 방식을 가지고 네.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전자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일단 사람들이 거기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이 비밀이 유지가 되면서 네. 네. 그 정보가 네. 밖으로 새어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커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조작을 할 수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장돼야 된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 해커가 들어가지고 뭐 전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러한 기술이 네. 거기에 사용을 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여론조사할 때 전화기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했듯이 비트코인 이용해서도 그런 여론조사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네. 그러면 또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유엔 제재 또 뭐 미국에서 제재하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돈이 많이 딸리고 예. 또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이 다 철수하고 막 그래갖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외화를 예. 북한에서 외화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북한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예. 이거 어떻게 해킹하는 겁니까? 나 이해가 안 가. 그 은행 해킹을 하는 건 똑같죠. 은행 해킹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전화 안 해도 부인이 하더라고. 제 처가에.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 로그인을 해가지고 패스워드 넣고 네.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얼마를 누구한테 보내라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그런데 내게 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그 해킹되는 비밀번호를 거죠. 알았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음. 거기는 계좌를 자기 계좌를 다 올려. 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식으로 인터넷 뱅킹 해킹되고 그러는데 그게 암호화폐도 그렇게 가능하죠. 가능해요. 암호화폐가 있는 거를 남아메리카의 어느 나라가 암호화폐를 돈을 갖고 있는 거를 이거 옮기는 거를처럼 지가 해킹하고 빼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 장치.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호 장치가 지금 뭐 사실은 그 컴퓨터 뭐 바이러스, 백신이니 이런 것들 다 그런 보호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그 장치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도 아시는 소영노 박사님이 얘기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를 계속 6개월마다 다시 바꿀 수밖에 없다. 뭐 그 얘기 하시던데 네.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이게 그런 소극적 방법 가능한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김정은이 계속 해커를 통해서 돈을 외국에 있는 돈을 네. 외국의 돈을 은행이든 돈을 해킹해 올 수 있겠네요. 있죠.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은 패스워드를 이렇게 누가 그 패스워드를 딱 훔쳐가지고 하면 쉽겠죠. 네네. 근데 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패스워드 잠깐 임의로 넣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네네네.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은행에서 비밀번호 4자리 숫자 네, 있었잖아요. 0000 그리고 이제 이 두어없이 있고 네네네. 막 누르다 보면은 네. 그 걸린다고. 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새로운 기술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하듯이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것에 끼어들어서 예. 해킹해서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네요.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네네. 또 해커들은 또 해킹하는 기술을 또 개발하고 네. 계속 싸움이죠. 네. 그럼 이제 드론으로 넘어갈까요? 드론으로요. 드론을 좀 일반적으로 한번 교수님 설명해 그 주시죠. 드론을 하려면은 네. 원래 이 제목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네네네네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세요. 하면은 네네네.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예. 제가 IT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거 한 거에서 지금 반도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예. 빠진 건 없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쪽에 크게는 대해서 없습니까? 설명을 하다가요. 네. 보충이 될 네,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을 먼저 얘기하시고 네.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드론을 얘기해 보죠. 일단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제1차, 아. 2차, 3차, 4차. 네. 근데 산업혁명 하면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산업혁명이 뭐라고?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걸 하고. 증기기관. 그렇죠. 네. 전기기관이에요. 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죠. 그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앞에서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그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서 뭐 2차 있고 3차 있고 하다 보니까 2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명칭이 됐는데 네. 그럼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증기기관이다. 네. 그 왜 증기기관이 뭐냐 이거. 네. 사실은 그 서양에서는요, 이 동양하고 달리 그 사고 방식이 조금 달라요. 동양하고는 뭐 합리적인.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이죠. 합리적인. 예를 들면은 의학을 가지고 예를 들어요. 네. 그 동양의학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한의학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심장은 화다 있고 심장이 불. 불 받자. 받죠. 그래서 이 붉은색 음식을 먹으면 심장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서양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믿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러냐? 붉은색 음식에는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이 어떤 성분이 성분이 굉장히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안 먹을 좋다. 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얘기해요. 식으로 분석적으로 네, 얘기해요. 네. 그러다 경험적, 보니까 분석적, 합리적. 예, 그 예를 들면은 인삼이다. 네. 인삼에 뭐가 많냐? 사포닌이라고 하는 게 네, 많아요. 네. 근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한약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 사포닌 들어있는지 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을 먹어보니까 좋더라. 경험상으로 좋더라. 뭐에 좋더라. 그러니까 몸에 뭐 기가 허하고 그러면 인삼 뭐 십전 대보탕을 드셔보시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왜 좋으냐?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이 안에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포닌도 뭐 종류가 A, B, C가 있고 A는 어떤 역할을 하고 B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약이 아니라 양약이 돼버리고 그 점차 이게 서양 의학의 분위기 네, 상황이 네, 네, 네. 서양 사람들이 이런 그 과학적인 분석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네, 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동양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해결해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을 옮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뢰 때? 동양 사람들은 여럿이 와가지고 그냥 밀었어요. 네, 네. 서양 사람들은 지뢰를 써요. 뭐 깔아.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지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 쪽에서요 이 기계의 발전이 동양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죠. 교수님이 뭐 강조하시면 이노베이션이죠. 그렇죠. 이노베이션. 산업혁명은 그런데- 결국 이노베이션이다. 그런데 그런 기계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사람이 돌린다든지 네, 풍차가 있다든지 네, 네. 수차가 있다든지 네. 그랬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증기기관이라고 네, 네. 증기기관은 뭐냐? 힘을 내는 기계예요. 과거에는 자연에서 힘을 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동력원이에요. 교수님 동력원인데 증기관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세요? 증기기관이 증기관. 글쎄 뭐 프라- 어떤 일이 프랑스, 독일은 나무가 많고 땅이 넓어갖고 예. 나무 갖다 뗐대. 예. 근데 이 영국은 나무가 땅이 네. 좁으니까 땅을 팠대. 석탄을 하고. 네. 근데 여기 김이나 그래. 예. 그거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셨죠?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활용한 국가가 이 영국인데 네, 네. 아마 그것도 뭐 일리가 그러니까 있는 활용한 거라는 말씀하실 때 그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활용이 된 거죠. 활용한 것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네. 과거에 있던 모든 기계 장치에다가 이 증기기관 이 동력원을 갖다 붙이니까 네. 이제는 공장을 뭐 강력에다 할 필요도 없고 음. 바람이 많이 부는 데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 데나 할 수 있고 밤낮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돼요. 그 당시에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막 10배, 100배 생산량이 되는 거죠. 이 생산량이 된 거를 갖다 이제 팔아야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갖다 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팔고 식민지를 해서 네. 또 원료를 거기서 값싸게 가지고 그런 그런 그 과정이 있어요. 제국주의 그런 거 설명될 수 예. 있죠. 그래서 그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가 1차 산업혁명에서 세계가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세계가 부자가 된 것이 엄청 아니라 가난했었죠. 유럽이 부자가 된 거죠. 그때는 세계가 유럽이니까. 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중국, 인도 부자였는데 엄청 가난한 부자.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네, 보면요. 네, 1750년대 중반까지만 거드렸어요. 네, 네. 그때는 이 서양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하고 막 노예 무역하고 돈을 좀 벌었을 때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유럽 전체의 생산량을 다 합친 것이 네. 인도 한 나라만도 못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냐? 인도보다도 더 많아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까지. 그것이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그러던 것이 바뀐 거죠.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미국은 독립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천천히 이제 성장하다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그래서 네. 1900년도 초에 와서는 유럽이 네.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네.
미국이 20%를 음. 이두 군데에서 80%를 차지하고 중국, 인도는 그냥 뭐 완전히 추락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이 역전이 일어나고 이런 이런 교수님 상황이 말씀하시는 게 제2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자동화 방식,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것을 엄청 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정도로 하면 어떻게 네네, 이해가 좀 네네. 되겠죠.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또 한 번에 이런 그 생산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뭐냐면 전기가 발생. 처음에 전기가 왔을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전기불을 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전기를 쓰는 공장이 얼마 안 됐었고 주로 이제 전기불을 쓰다가 이제 이 방앗간 이런 데서 모터가 나와가지고 모터로 돌리고 음, 그 모터는 역시 마찬가지 동력원이에요. 전기가. 네, 근데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고 힘이 세죠. 네. 그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 전기차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테슬라 나왔는데 테슬라. 이것이 상용화가 못 됐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전기줄을 들고 다녀야 돼. 혹시 전차 타보셨나요? 타봤어요. 영등포에서 저는 효자동에서 어디 가는 거 어디까지 3원이었습니까? 3원, 네. 3원, 왕복 5원 뭐 이렇게 5원이랑 5전 아니에요? 5전인가? 오전. 5한. 백전이 일원인데 네, 네. 아마 네, 5전이었을 왕복 거예요. 5전, 왕복 네. 5전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가 좋은데 전기를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음, 기껏 해봐야 이제 배터리인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음,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네. 아주 가볍고 용량이 큰 리튬 이온 배터리.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그전에 헬리콥터 띄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2차 배터리 이런 그렇죠. 거로 넘어가면 발전이 필수 불가하게라는 이유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리튬은 좀 더 얘기해. 리튬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 전지를 만드는데 네. 그전에는 납 축전지를 많이 썼거든요. 네, 네. 납. 음. 근데 지금 이 2차 전지는 그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 전지다. 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지금 리튬이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생산은 뭐냐면은 어디서 돼요? 생산은 지금 SK니 뭐 이런 데서 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배터리가 생산되는 거 리튬 리튬은 지하 자원은 중국 쪽이죠. 중국이 대부분이죠. 예, 중국이 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런 건데 네. 그 그래서 앞으로는 음, 관건은 뭐냐? 네.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거를 아주 이게 폭발하기도 하니까 네, 네. 안정되고 네. 더 많은 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죠. 교수님이 이제 전기가 발달되고 그것이 배터리가 발달됨에 따라서 드론이 됐다. 그렇죠. 드론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드론은 하늘을 떠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거든요. 네, 네. 가벼운데 납축전지 같은 거 이 무거운 걸 갖다 놓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그 드론 자동차도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도 그렇지만 드론도 배터리 무게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드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골에 천안 시골 가서 사는데 뭐 비료 뿌리고 그러는 거를 이제 드론을 이용하더라고요. 드론을 빌려다가 이제 하고 그러는데 뭐 몇 평에 얼마 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인건비보다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네. 무인기죠, 무인.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아니 기본적으로 드론이라는 것은 무인기 아니에요? 무인기 아닌 그렇죠, 드론도 그렇죠. 있나? 아니 사람이 탈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안 타죠. 사람이 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타죠. 아마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을 끌어매고 네. 그냥 저공 비용 없이 날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100km 정도 들 수 있으니까 그 무인 드론이 택시가 될 수가 있지 또. 드론 타고 다닐 수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쟁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제, 뭐 드론이 전쟁의 이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대단해. 교수님은 뭐 그게 특수 전공은 아니시지만 전문 전공은 아니시지만 교수님이 이해하는 건 어느 정도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해 보시죠. 일단은 여기에다가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뭐 드론이 그렇죠. 엄청나게 사용되고 드론이 뭐 있는데. 거의 다 러시아 뭐 탱크 파괴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론에다가 무게를 싣고 가서 네. 정확하게 갖다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게 또 그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죠? 자동적으로 스텔스가 되는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 네. 이 드론한테 네. 적의 탱크나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드론. 알려주는 것이 아. 인공위성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상 드론 인공위성이 딱 연결되었고 그렇죠. 적의 움직임 말고 김정은이가 어디 움직이는 것도 다 알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센서 쪽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네. 그 GPS라고 하는 거. GPS는 이게 사람들도 알 텐데 센서를 그냥 GPS를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그런 장치를 센서라고 해요. GPS 센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위성에서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위성에서 신호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GPS 센서를 가지고 보면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네. 소수점 7자리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맨 끝에 있는 자릿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cm예요. 네. 그러니까 위성에서 네.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좌표를 네. 10cm 오차 내로다. 그러면 위성에서 저기 상황을 보고 그 신호를 드론한테 주면은 드론이 정확하게 그 위치가 세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과거에 우리가 뭐 비행기 가지고 조종사가 하는 거는 비교가. 제가 들은 얘기를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했는데 왜 촬영용 인공위성을 띄운다 그런 네. 얘기 했었죠. 예.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촬영용 인공위성을 띄우면 인공위성에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카메라 기술이 상당히 저질이다. 수준이 예. 높지 않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들어요. 맞는 얘기? 근데 그 카메라 기술이 북한도 뭐 맨날 그거 가지고 쓰긴 늘어나겠다.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거 갖다 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카메라 기술은요 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한 야구공 크 가지고 그거를 발표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보면은 구글 맵이라고 하는 그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요즘 카카오 맵 네. 이런 데서 보면요.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은, 제 차가 여기 서 있고, 저런 차가 여기 서 있고, 다 보여요. 제가 천안 시골 어디 산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요새 뭐 딱 시급죠. 보니까 그 집 나가자. 집이 딱 나와. 이게 딱 나오죠. 그런 시는 거고 자세히 1차, 2차, 3차까지 좀 해주셨는데 예. 4차 산업혁명인데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네, 해드리는데, 그러시죠. 3차 산업혁명의 가장 메인 핵심은 인터넷인데, 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이 전 세계의 컴퓨터가 지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반도체를 발명을 하면서 진공관이 반도체로 대치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네. 아주 작게 성능도 월등히 앞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하는 거, 개인용 PC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사람들이 발달에 따라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개인용 PC, 뭐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가 내가 여기서 컴퓨터를 가지고 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결과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까 옛날에는 뭐 디스크에다 담아가지고 메모리에 담아가지고 갖다 본다든지 이렇게 네,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인터넷에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도 뭐 학교에 있는 그 메인 서버하고 연결되고 학교에 있는 메인 서버는 또 대학 전체 서버하고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교수님이 인터넷에 엮어버렸다. 네. 그럼 사람은 이제 일반 사람 인터넷은 뭐야? 인터넷은 뭐?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에 어떤 음.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인터넷이요. 네, 인터 그것이 네트워크. 그런 인터넷 망을 깐다 그러죠. 네네. 연결 망을 까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연결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접어 들어가는 단계인데, 네. 이것은 뭐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1차 산업혁명에서 한 것이 기계에다 뭘 붙인다 그랬죠? 기계 동력원 네네. 증기관을 붙였다 그랬죠. 네네. 이제는 그러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은 뭐냐? 모든 기기에다가요, 네. 인공지능 컴퓨터를 붙여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가 알아서 일을 해. 전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힘든 일을 기계가 그러니까 했는데 제조업에서 동력이 붙던 거를 제조업에 IT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붙는 거죠. 어. 그러니까 IO 뭐라 그랬죠? 그래서 AI를 네, AI 네, 컴퓨터를 네, 붙여주는 네. 겁니다. 뭐 그러니까 냉장고에 뭘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냉장고 정도가 아니라요. 네. 산업체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네네. 자동차를 조립하는데요. 네. 그전에는 쫙 레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들러붙어서 뭐 이거 용접하고 뭐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냥 저기서부터 쭉 오면서 로봇가 와서 용접하고 뭐 씌우고 하다가 보면 자동차가 여기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을 사람은 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기계가 다 최적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요.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나와요. 지금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자동차에다 갖다 붙여두면 뭐가 될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 네. 지금 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내가 이제 졸고 있어. 졸고 있으면 차선이 이렇게 벗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가 자동차가 슬쩍슬쩍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섰어. 네. 그럼 지가 알아서 서요. 아.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됐는데 네.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서울에서 하시고 네. 자 부산에 해운대 어느 호텔 가자. 음. 그럼 뒤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면 돼요. 그 거기까지 지가 알아서 한다. 네.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네. 됩니다. 저는 뭐 학생들한테 제조업과 IT가 합쳐진 거다.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죠. 예. 근데 그게 또 농업에도 연결됐죠. 스마트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예. 교수님 뭐 스마트팜. 농사도 지시던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주로 연구 개발하고는 있는 쪽이 네. 그와 관련이 돼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비닐하우스도 네. 아니고 유리하우스라고 하우스. 그러더라고요. 그 네. 스마트팜. 예. 음. 예, 하우스 안에다가 네. 식물을 넣고 네. 그 안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을 하는데 네. 그 최적의 조건을 지네들이 알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네. 즉 반도체 기술 최고의 기술 네. 이걸 계속 살려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쪽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현그 박이처 장관 현 이종호 있죠. 이종호. 네. 현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이종호 교수가 저 같은 대학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이제 같은 동호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은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보직이 뭐예요? 박이처 가기처 장관. 네,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원광대 출신이에요. 원광대 교수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반도체 학과를 수도권에다가 유치해서 그런데 뽑아갖고 했는데
뭐 그 나름대로 반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다른 것이 예를 들면은 빵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질빵 학과를 만들었다. 네. 그럼 뭐 빵 재료나 뭐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서 졸업생들이 빵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죠. 네. 근데 반도체도 그 비슷하냐 하면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는 물리학, 화학, 네. 전자공학, 컴퓨터 이런 것이 음. 아주 고도로 고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이것이 융합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네. 반도체 학과에서 물리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반도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물리학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뭐 양자역학이나 뭐 고체 양자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음. 이건 학부에서 대학원 이 물리학과 학생들이 대학원 가기까지 가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걸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정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반도체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요. 이게 이제 교수님 때 양자역학을 얘기했어. 네. 양자역학을 어떤 젊은 교수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테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주 양자역학을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아, 역학은 역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힘이죠, 힘. 자 이제 뭐 이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내려가죠. 네네. 이게 이제 자연학화, 네. 자연학화 법칙. 네. 그 갈릴레오 역학이 갈릴레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땅의 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주식으로 갖다 증명을 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떠다니고. 그렇죠. 네. 위에서 떨어지는 이 현상을 네. 계속해서 관측을 해가지고 네.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연학화 법칙이라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역학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굉장히 작은 전자처럼 작은 네. 그런 쪽에 가서 이거를 똑같이 적용시켜 봤더니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왜 역학의 기본적인 자연낙하 법칙이 전자처럼 적은 거에서는 전자같이 안 작은 먹히더라. 데서는 안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이 그 바로 이제 현상이죠. 양자역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네. 근데 왜 전자역학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역학이라고 그랬어요? 전자처럼 작은 입자나 네. 혹은 빛 있죠, 빛. 전자 같은 작은 입자나 빛을 양자라고 그래? 같은 거. 그 빛이 네, 빛이요. 여기서 이제 빛이 쭉 온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빛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음. 빛이 파동이지만은 덩어리로 와요. 입자처럼. 그래서 그 하나를 퀀텀이라고 했거든요. 퀀텀. 퀀텀을 이제 그 일본 뭐 사람들 전자에서 아니야? 일본 사람들 통해서 번역한 것이 이제 양자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다. 그러면 양자역학은 빛 역학이네? 아니죠. 거기서 퀀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덩어리져 있다. 덩어리로서 빛에 관한 덩어리져 있고 역학이지만 입자는 당연히 덩어리져 있고. 그 전자도 양자역학 전자가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 덩어리로서 빛. 아주 작은 어떤 그 물체, 네. 저 그거에 대한 그래서 역학이다. 그 하나하나가 네. 이렇게 이 덩어리져 있어가지고 네. 연속적이지 않다.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전자 입자로서 빛. 나노는 뭐야? 나노 세계는 더 작은 거죠. 11-1 구성 아주 굉장히 작은 거. 더 작죠. 굉장히 작은 거를 나노라고 해서 네. 이 반도체나 이런 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면은 네. 이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네. 나노 크기 지금 네. 뭐 5나노, 뭐 3나노 해가지고 2나노까지 갔잖아. 5분만 더 하겠어요? 하세요.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사실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걸 이해 못해요. 어. 제가 이제 전자 나노가 나노 물리학 나노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는 나노 기술이 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다. 네. Why? 왜? 왜냐하면은 네.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요. 네. 집을 지을 때 집을 아주 작게 지으려 그래. 음. 그러면 벽돌이 작아야 되겠죠. 음. 그렇죠? 네. 그 벽돌 크기를 점점 줄여가지고 나노 크기로 줄이면은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반도체를 근데 가지고 그 집을 쓸 수가 없잖아. 아니죠.
적는 똑같죠. 동작은 다 똑같이 되는데 네. 크기만 줄어드는. 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살 수 없는 이제 네. 집을 예를 들었는데 네네. 반도체 칩에서 아, 칩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 때에 네.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크기가 이제 줄어들고 네. 더 많은 회를 집어넣고 네. 네. 그러니까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고 집을 복사해갖고 집을 만들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뭐예요? 3D 프린터. 3D 프린터. 그건 뭐예요, 도대체?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을 지을 때 벽돌을 갖다 쌓잖아요. 네네. 그런 벽돌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3D 프린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3D 프린터에서 네. 시멘트를 갖다가 그 프로그램 된 대로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들아.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붙이는 거 아니라 그냥 찍 나오던데. 그렇죠. 시멘트가 쭉 나와요. 쭉 해가지고 사람이 붙일 필요 없죠. 그 기계가 붙이는 거죠. 기계가 붙이는 거다. 네. 그래서 집이 완성된다. 그렇죠. 그러면 3D 프린터가 집 만드는 거 일반적인 간단한 집 만드는 건 다 대체되겠네. 그거로. 그렇진 근데 않아요. 좀 그걸 만들면은 좀 모양이나 좀 이런 거가 좀 아직까지는 모양 같은 데서 보기에 심하다. 단열이나 이제 교수님 이제 끝낼 시간인데 네. 교수님 혹시 이제 뭐 제가 추가 질문할 건 거의 다 제가 많이 물어봐 했고요. 교수님이 좀 이건 했어야 되는데 준비해 오셨는데 못했다. 그래서 아까 한 말씀드린 5분 내에 우리가 해주시죠. 이제 이쪽 분야가 발전이 됐고 이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막 반도체 기술, 네. 또 미국은 또 이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음. 반도체 공장 세우고 기술 타내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나가려면은 음. 여기에 필요한 그 인재를 양성 네. 이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인재 양성.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네.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빌 게이츠나 뭐 네, 이런 네.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뭐냐? 네.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가격하는. 만들어진 컴퓨터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반도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써먹느냐. 이런 쪽에 대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제 지금 인재 양성, 네. 반대체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 특수한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삼성에서 모든 사람 다 신입사원한테 모든 사람 다 시키는 건 뭐 잘못됐지 일단 오바야? 기본적인 것만 시키겠죠. 그럼 음. 우리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제가 이제 영재교원에서 중학생들 상대해서 교육을 시켜봤어요. 네네. 잘해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한다는 뜻이 뭐예요? 포기한다고요. 왜? 수능이 안 나와요, 이미. 아. 수능이 안 나오는 거를 뭐 서울공대 간 사람이 의대 간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 도움이 되는 교육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산업혁명,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이 결국 문명, 과학, 무기 발달에 연결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저는 뭐 지금 부정적이고 지금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대학 과학교육 이것이 영재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이 우리 산업 발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건 도움이 되죠. 네, 그게 바탕이 됐으니까. 과거에 뭐 카이스트나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소수 정예 부대를 키워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김인배 선배님 더 가까이 오세요. 좋은 정보 많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요새 왜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해서 예.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옛날만 해도 한 시간 걸리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수하는 사람들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중화돼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예, 활용하고 활용하는 게 그 지금 생방으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주제는 네. 조금 더 심도 있게 인공지능에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라 지금 뭐 다 하고 AI. 있으니까 AI 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후표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 교수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